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과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월요일에 두 분 나오셨는데 네. 화요일에 미국 CPI 8월달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증시에 이 정도면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이제 커플 하려고요.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3일. 상대 의사는 안 물으시나요? 아유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상대 의사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자세히 팔고 들지 마세요. 웃음으로 답하셨어요. 화내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도 제 질문에 답도 좀 해주시죠. 네, CPI 충격 증시에 반영이 다 된 걸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저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한 번쯤은 반등 시도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고강도 긴축 그리고 경기 불안, 이 두 가지 이중고를 겪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내년 상반기 1, 4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반등 목표치보다도 좀 톤다운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월 FOMC가 더 중요해졌다. 근데 제가 요즘 자료 썼던 것도 있지만 중장기 흐름들은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은데, FOMC를 앞두고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2차 방정식 같았는데 지금 난수표 같다는 말씀 많이 네.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100bp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75bp를 인상을 하면 환호를 할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CPI 충격은 반영이 됐나요? 차라. 네, 뭐 시장 그때 보니까 저희 월요일 날이 그때 구성이 저희 팀장님하고 나올 때가 신중론. 신중론. 네. 그 다음에 나오셨던 또 대표 주자 중에 한 분께서 우리 네. 위원님이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또 다시 구도가 형성되는 건가요? 그때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업서버. 그래서 그냥 옆에 그냥 깍두기 관찰자. 같은 거였고요. 네. 뭐 스타일에 당연히 띄워놓고. 당연히 세 분이 메인이셨죠. 그래 또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집에 어차피 가느라고. 깍두기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때 또 이게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시장 쭉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미 다 해석했어.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다가 또 한 방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뭐 0.1, 0.2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네, 지수를 시가총액을 벌써 얼마를 달려가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변화 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요. 금리 관련된 것도 물론 이제 뭐 FOMC 앞두고 이제 또 다음 주 가면서 이제 긴장하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겠지만, 지금 그러면 미국과 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서 여타 통화들이 지금 날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걸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부터는 뭐 FOMC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미국이 아니니까 좀 다른 곁다리 국가라고 치게 되면은 미국 외 나머지라고 치게 되면 이런 관계 쪽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가 이제 고민인 것 같은데, 벌써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위안 달러가 이제 포치 들어갑니다. 네. 저희도 1,400원 조금 전에 보니까 찍었고요. 이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쪽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가는 변화와, 근데 환율을 바라보는 이제 한국에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건 아니면 우리 내국인이건 이 바라보는 심정이 과연 어떨까라는 이런 뉘앙스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 올라갈 때 1,400원까지 가는 게 올해만 벌써 일단 두 번째 짜리 숫자가 3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또 바뀌고 올라오고 하는 속도는 뭐 금융위기급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차분해요. 네. 금융시장 분위기는. 네. 근데 이게 이러다가 만약에 혹시나 또 가파르게 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경우에서 차분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환율에 대한 변화들이 앞으로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이게 더 좀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FOMC는
미국 쪽이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영향을 끼치겠는데 지금 저희는 당장 환율이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고민이 깊죠. 네 이런 상황. 어제 환율이 많이 오르고 네. 오늘도 환율이 사실 별로 정부에서 뭘 했는데도 잘 안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순매수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사시고 그렇죠. SDI도 있고 근데 또 웃긴 건 또 2차 전지 부품인 에코프로빔 이런 애들은 뭐 어제 LM 때문이긴 하지만 걔는 또 빠지고 뭐 이래요. 반면에 압도적인 순매도 1위는 S전자가 그래요. 압도적인 1위고 네. 이게 사실은 환율 이슈로 움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종목이. 그러면 그건- 얘기하신 거랑 네.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약에 환율이 이게- 중요하면 환율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투자자분들도 그럼 환율이 오르면 내가 뭘 사보고 내리 뭘 사보고 할 텐데 매매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이게 해석하실래요? 네. 환율 기조가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네.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주에 좋아. 네. 라고 해석하는 부분들만 바라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복잡 다변하게 네, 돼 있죠. 네,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것만 좋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할 때 자동차, 반도체 네. 이쪽은 투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환율 효과를 빼고 나머지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 업황을 볼 거 아닙니까?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좀 논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만약에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인데 안정이 돼서 1,300원대로 간다. 물 한번 약간 수출주 쪽에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업황 먼저 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특수한 거지. 삼성전자는 솔직히 한국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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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주시든가요, 그러면? 저희 못 사거든요. 한국집 못 사니까. 아, 예, 예. 네. 근데 닉스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닉스도 많이 팔고 전자도 많이 팔고. 그게 환율 효과로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네. 그거보다 업황을 더 먼저 보는 네. 쪽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들을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네.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 순매도죠. 지금 네. 9월 지금 중반쯤 됐는데 한 1조 4천억, 5천억 매도 중입니다. 산 날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9월 들어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업황 같아요. 이탈은 차별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8월 말까지는 계속 샀거든요. 예. 나 9월 달에 왜 갑자기 돌변을 했냐. 네. 저번 시간에 나와서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0.3% 올랐는데 원달러율이 0.5% 오르면서 이 원화가 달러보다도 상대적으로 약한 변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럴 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환율 급등 수혜주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찾고 싶으시겠죠. 네.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IMF 때는 코스피가 한 3천 가고 금융위기 때는 한 코스피가 5천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환율 효과 분명히 있죠. 있는데 왜 원화가 약하냐, 원달러는 왜 오르냐가 중요한 거죠. 미국보다도 한국, 유럽, 중국, 일본이 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경기가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기도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달러율이 오르고 달러도 계속적으로 강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P 효과보다는 Q 효과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 환율 수출주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경기가 바닥을 잡는다라는 기대감, 환율은 조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환율 효과들이 들어오는데 Q에 대한 개선세가 기대되는 시점에 폭발적으로 수익이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지나봐야지 그런 그림들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의 증가율을 본다 하더라도 2분기보다 약간 높아지는 그림은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 통화들보다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네. 네. 위안화 대비 약세도 좀 최근 꺾였고요. 엔화와 유로화 대비로는 강세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환율 효과를 온전히 기대할 수 있을까? 그 또 하나 여기에 반영된 거는 한국보다
유럽하고 일본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Q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환율 효과보다는 지금 매크로 환경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속 매크로 영향, 특히 미국 물가지표 영향을 뭐 아주 세게 계속 맡고 네.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CPI 나오고 미국 시장 크게 빠졌으니까 FOMC 때는 영향이 조금 약해질까요? 아니면 아까 방금 복잡한 함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니면 안도할까요? 그게 더 고민스러워요. 지금. 저희 점쟁이인가요? 찍을까요 그냥?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올해 9월, 11월, 12월까지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물가가 발표된 직후 컨센서스를 보면은 뭐 9월 달은 75bp 그냥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연말까지 4.2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2023년을 보면 이제 4.3, 뭐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4.5까지도 어느 정도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점도표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연준이 생각했던 오버킬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 오버킬이라는 게 올해 안에 4.0 내년 4.5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안도할 수도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이상이 된다면은 시장이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은 2022년 4.0, 2025년 4.5라면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 4.5, 내년은 5자라는 숫자를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가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FOMC 전까지 코스피는 2380선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도 CPI 충격 때 2380 갔다가 2400을 회복했잖아요. 내일도 뭐 등락은 있겠지만 2380을 지켜낸다면 한번 2450선 정도는 돌파 시도를 했다가 FOMC 결과를 보고 더 올라갈지 2500을 돌파 시도를 할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꺾일지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FOMC 결과 기준은 저는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말까지 4.2 내년까지 4.5까지 열어놓은 상황이라서 그 이상이 아니라면 다소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5, 75, 25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이번에 150, 25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10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10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34%, 35%까지 반영했다가 조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00bp 금리 인상을 하고선 그 다음 스텝이 더뎌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정점 지났다. 그쵸.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래서 난수표라고 말씀드렸던 게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연준의 오버킬이라는 수준이 저는 그 CPI 나오기 전 CPI가 좀 괜찮게 나오고 증시는 한 2450, 2500 돌파 시도한다면은 오버킬이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8월 CPI에서 한번 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연준이 어느 레벨까지 올려놓을지가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은 4.2, 4.5 그 이상으로 가면 시장이 좀 부정적이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장이 다행이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김민수 대표님께서. 저희가 네. 지금까지 연준을 바라볼 때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전에나 그 다음부터 국면을 보게 되면 연준은 항상 그랬거든요. 좀 약간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또 연준에서는 좀 이제 점도표 흐름이나 그리고 또 여기서 반영되는 연준과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저희가 예전엔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한 흐름들로 갔더라고요. 근데 연준이 돌변한 게 이번에 그러니까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서 한번 에이 눈이 다 틀렸잖아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연준이. 그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우리 이제 정해진 거 없다. 정해진 거 없기 때문에 나오는 지표에 의존적일 것이다. 그거 보고 대응할 것이다. 라고 던진 메시지 자체가 그러면 이제 물론 연준이 그렇게 친절한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가이드라인을 보여줄 정도와 점도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연준 입장에서도 우리 몰라.
그냥 이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동하겠는데 이 정도 물가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좀 이제 vulnerable해진 거죠. 좀 민감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의 가장 큰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가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0.1, 0.2 가지고도 연준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또 미리 지레지금 먹었다가 안도했다가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지금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만히 뭐 공부하고 똑똑하신 분이긴 하지만 또 원칙이 있는 상황 쪽에서 물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세게 올릴 텐데 근데 이게 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하나씩 또 체크해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더 시장이 이런 변화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챙겨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나왔던 코어 CPI나 쭉 다 보게 되면은 이제 생각보다 좀 늦게 반영된 게 부동산 관련된 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중에서 이건 뭐 애써 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식품이나 에너지 쪽인데 근데 이쪽이 지금은 그나마 이제 8월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가도 80달러대 뭐 초반 후반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고 천연가스도 지금 많이 본 게 이제 영국 쪽에 나왔던 천연가스 뭐 그렇게 급하게 갔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약간은 아니죠 뭐 한 거의 60% 하락했더라고요 이번에 예 이렇게 하락했다가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가격 원자재 이런 쪽이 다시 턴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솔직히 약간 고마워할 수도 있는 게 중국이 봉쇄에 들어간 거.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뭐 또 경기부양책을 뭔가 쓰려고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것도 용인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재정과 통화 정책도 이렇게 좀 풀기 시작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좀 슥 하다가 어떤 기폭제가 있겠죠.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때가 오겠죠. 그게 이제 한 10월 16일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경기부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드디어 움직인다. 그러면 원자재나 유가나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를 부양책으로 살리는 게 네. 지금은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에너지 수요를 다시 상승시키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더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 이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가 제일 중요해 어떻게 보여요. 갈지 모르지만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게 되면 팀장님 말씀도 그랬지만은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 확인한 단계도 아니고 그게 지금 보통 보면 내년 중반쯤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많이 전망을 하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걸 보면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역할,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중국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는 미국보다 약간 그쪽으로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대표적이고. 그럼 그런 쪽으로 움직일지. 그냥 단순하게 글로벌 경기는 아직까지는 부진한데 오히려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다시 쭉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물가 올라가네. 그래서 또 경악을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중국이 이렇게 된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공급은 변함없습니다. 공급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뭐 가스를 대량으로 뭐 유전을 큰 거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쪽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수요만 가지고 중국이 이제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보면은 오페크에서 이번에 얘기한 게 하루에 90만 배럴 이 정도까지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요가 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극을 시키게 되면은 물가와 또 경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이거는 FMC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아까 못 여쭤봤는데 네. LG엔솔 왜 이렇게 올라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50만 원 넘고 공모가스 더블 넘은 거죠. 25 네. 공모에서. 네. 네. 왜 이렇게 오르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요. 네. 저희가 안 갖고 있어서. 그런 거 말고 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STI도 더군다나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더 지금 그런 네.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 2위랑 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 2위가 똑같습니다.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딱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IRA 법안의 수혜와 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다 시장 점유율 합쳐도 지금 CATL 못 따라갑니다. CATL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 물론 이제 CATL은 유럽 공략하고 이제 커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면 CATL을 물론 좀 양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다. 하지만 대항마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중국은 벌써 한 두 자리 숫자 때까지 성장세 보니까 뭐 전기차가 이번에 8월 달에도 엄청 팔렸더라고요. 2배 팔렸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중국은 뭐 그렇다고 쳐. 그럼 이렇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면 이제 다 북미를 꼽겠죠. 북미니까 캐나다, 미국 밑에 이제 또 남미까지 만약에 쭉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봤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 선점해서 이제 투자와 함께 앞으로 바라보는 쪽이 어디겠느냐. 일단 전기차는 솔직히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누구나 못 만듭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리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딱 거기에 적용화가 된 소재들. 솔직히 중국 거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다 누가 하겠느냐. 그냥 LG엔솔. 이렇게 되는 관계가. 엔솔은 이제 소재 회사는 아니 소재 회사는 다 빠졌던데 오늘은 주가가. 소재는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빠졌던 이유는 그냥 한국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 때문이긴 네. 한데 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건 이제 팀에도 여쭤보고 싶은데 LG엔솔이 한 150조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됐습니다. 120조네요. 120조. 엄청 네. 커요, 엄청 큰데 하이닉스의 한 2배 되나요? 이제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LG엔솔이 1년에 1조 버나요? 1조 못 벌 것 같거든요. 이제 100배가 넘었으면 테슬라보다도 거의 2배쯤 비싸요. 그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로서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원래 성장하는 산업이 100배 받는 경우는 흔하긴 한데 시총 2위 종목이 100배 받는 경우가 제 경험에 20년 동안 잘 못 본 것 같아요. 포스코가 시총 2위일 때도 100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잘 나갈 그렇죠. 때도. 그렇죠. 예. 뭐 셀트리온이 시총 2위를 뭐 한 해 뭐 이렇게 할 때도 100배는 아니었어요. 50배 뭐 이랬었던 거지. 70배까지 갔어요. 많이 뭐 그랬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그럼 약간 좀 펀더멘탈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소재와 세트업체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는 듯해요. 네. 그동안 소재업체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쉬는 때 또 세트업체가 또 네. 움직여주고. 근데 저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매크로 탑다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투자할 데가 없고 그리고 IRA라는 굉장히 되게 큰 테마 이슈로서의 트렌드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지만 근데 물가, 금리, 경기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100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섹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저 입장에서는 전체를 좀 다 과하다. 보시니까 그래서 네.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과하다는 다를 거죠. 없도 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가 잡고 있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실제 코스피 피는 훨씬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 한전도 빼야 되고 네, 30조 네. 적죠. 네. 그러면은 훨씬 쌀 것 충분히 같은데. 싸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거의 많이 왔다고 보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했을까? 그리고 물가가 떨어진다고 행복할까? 보여지는 금액에 대한 레벨이 떨어질 텐데 앞으로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진다고 행복할까?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매파적으로 돌아섰거든요. 닐 카시카리까지도 가장 비둘기파적인 사람들까지도 그 이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꺼뜨려서라도 아니면은 사람들의 기대심을 무너뜨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가가 잡혀도 문제, 안 잡혀도 문제, 경기가 버텨도 문제, 꺼져도 문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시장을 좋게 보긴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냐. 그 정도 아니라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박스권.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시장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계속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등이 와 하면서 따라갈 반등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반등 나오면 그때 좀 정리해야 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여쭤보냐면 이 지금 장이 안 좋게 좀 신중하시니까 네. 근데 장이 원래 좀 안 좋을 때 그때 짱짱하게 버티는 업종이 다음 랠리 때 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업종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 맞아요. 리만 사태 때 넷플릭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네. 넷플릭스 맛이 같지만 너무 잘 버티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줌비디오가 그때 주가가 엄청 잘 버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장이 오니까 완전 슈퍼 시세를 내고 그러면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렇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시총은 그때는 2등은 아니었어요. 시총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관점으로 엔소를 봐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지금 너무 잘 버티는데 이 장에서 얘가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다음에 장이 돌아설 땐 진짜 삼성전자 이기는 1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살 게 없고 이러니까 지금 몰린 상태라서 오히려 다음 장이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주식 진짜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LG엔소를 바라볼 때 네. 뭐 이제 밸류 얘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네, 일단은 그거는 팀장한테 여쭤본 거죠. 네. 근데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외국인 입장 쪽에서는 솔직히 지금 뭐 한국에서 시총 2위인데 뭐 120조 이거 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앞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느끼는 거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네. 그건 그렇죠. 예. 유통 물량이 없다 보면은 이거 그러면 어차피 이제 그 차라리 그래서 대안으로 삼성 SDI까지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오늘 왜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니 그럼 어차피 북미 쪽에서는 CATL만큼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했다가 그냥 놓치고 있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이제 첫 번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물량인데도 꾸준히 사다 보니까 이제 밸류 무시하고 더 탄력받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약간 소설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얘기도 중요하죠. 네. 예. 근데 어째 그들이 그럼 왜 지금 계속 이걸 살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물량 가지고 계속 이제 절반은 뭐 또 LG화학 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보유해서 아직까지 안 풀려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내년 가서 혹시나 그러면 한 50만 원대 이상 뭐 또 뭐 140조, 150조까지 갔었을 때 거기서 나 이 정도 됐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흥분하면서 매수를 하겠느냐 하고 봤을 때 그때가 진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품귀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좀 더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이쪽은 한국이 잘해. 그러면 한국이 잘하는 것 쪽에서 연결돼서 뭐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소재 쪽은 워낙 지금 이제 리튬 이온 전지다 보니까 리튬 이온 2차 전지다 보니까 리튬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중국에 따라서도 휘청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재가 그것까지 같이 해서 거기서 이제 전구체가 움직여야 이제 그 NCM 이쪽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맞춰서 양극재가 움직이는데 거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이제 타격을 받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증자 이슈가 있었고 네. 소화하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 좀 무거워졌는데 그 빼고 이게 쉬는 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메이커들이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 다음을 또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폐배터리나 아니면 참 중형주급에서 이제 우리 이거 한다. 지난주에 얘기하신 종목 있잖아요. KY. 얘기하신 거 있었는데. 2만 원이 넘어갔어요. 네. 와. 네. 지난주에 얘기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이제 약간 우리 그럼 이제 신규 쪽으로 이쪽으로 할 거야. 근데 개연성이 없는 게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업들이 약간 비철금속 쪽에서 강자로 나왔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출하기가 쉬워요. 네. 쉽다기보다 선언을 해놓고 설비 깔면서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지금이 어차피 성장하는 산업에 우리도 들어가겠다. 근데 그거를 지금 시장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레벨업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이거를 나의 그 작은 종목 시총 뭐 2천억, 5천억 되는 종목 가지고 뭐 그렇게 그 종목 1조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넘어가대요. 시장에서 예. 나오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전 이렇게 큰 종목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외국인들 저렇게 사고 그러면은 따라가야겠는데 네. 따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탑픽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초기에는 많이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저는요. 네. 좀 많이 밀리면 사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전혀 안 밀리고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쭉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어제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이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저거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중형주급에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종목들 막 이제 움직이는 게 요즘에 이게 대세거든요. 네. 그게 그나마 그게 대안이 아닐까라는 음. 쪽에서 그냥 종목 아이디어로 막 따가고 있는 중이죠.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러면 당분간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네, 왜냐면 이게 1월 달이 1년 보호에서 풀리는 날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물량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그러면 이제 반도체 되기 전까지 그렇게 보여주도 되겠네요. 풀리기 뭐 이런 느낌이 딱 있네요. 뭐 그렇게 딱 맞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랬으면 바톤 제발- 터치 이렇게 제발 해서 좀 됐으면 좋겠네. 다 안 되지 말고 네.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방어해 주는 거죠. 어떻게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시장에 네. 밸류도 높이면서 방어도 해주는 아주 이상한 좀 그랬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근데 이제 같아서. 저금리 시대에 초저금리 시대에 제로금리에 가까울 때 미래 성장 산업에 각광하고 그쵸. 네.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오를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그쵸. 마음이 덜 불편해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미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과서대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걸 갖고 있으라고도 차마 말을 못 하겠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점 대비 지금 2달 만에 이미 한 그죠. 60% 네.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맞아요. 상황에서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워낙 2차전지 좋아하시니까. 네. 네, 계속 여- 얘기하셨으니까. 여기서 근데 그럼 뭐가 바뀌면 팔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수급 관련된 동향이고 아, 거기다가 네. 수급은 아. 어차피 올해는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금만 사도 계속 올라가겠는 상황이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쪽에서 그럼 뭐 투자 처리를 할까요 과연?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도 한때 약간 흔들렸을 한 뭐 일주일 동안 쭉쭉 밀렸었을 때가 미국에서 투자할 때 그때 원자재가 많이 올라서 이 정도 투자를 좀 재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좀 밀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미국에서 투자 관련된 소식들과 지금 증설하고 신규 투자하겠다는 계획들이 뭔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 정도 유지는 하겠다는 입장이겠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 변화가 없으면 지금은 중국은 그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 투자하기는 싫고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이런 또 북미는 이제 중국보다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들. 네. 그리고 중국은 솔직히 중국의 전기차 아시죠? 2명 탑니다. 네.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또 합니다. BYD는 또 좋대요. 또 이렇게 좋게 보는 물론.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 판매 대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오토바이인지 자가용이라고 네, 그건 그렇죠. 하기에는 네. 이제 들더라고요. 네. 네, 사람들이 그럼 샤샤샤 이러면서 막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 보고 네. 저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추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나. 어차피 지금 이거 말고 또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시장을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미친 변동성의 시장 언제까지 가냐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팀장님? 미친 변동성. 그러니까 이 변동성 아직도 계속 가는 건가요? 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잘하면은 이번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 엑시트할 수 있는, 엑시트할 수 매도할 있는 수 있는 기회. 상승이 온다. 네, 반등이 나온다. 상승까지는 모르겠고 반등이 나온다. 뭐 기본적으로 2,450, 뭐 좀 맥스로 본다면 2,500 돌파 시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시장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바꿔버리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율이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9월 FMC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 돌아가게 된다면 원달러율이 워낙 최근 9월 들어서 뭐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한번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꺾이는 시그널일지 한번 쉬었다 다시 더 높이 올라가는 시그널일지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은 지수 측면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국면, 달러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 채권금리도 좀 쉬어가는 국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을 바꾸긴 어렵다. 그러니까 증시는 좀 밑으로 가는 추세, 달러는 원달러율이나 달러 인덱스 위로 가는 추세가 당장 바뀌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강도 긴축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두 개가 이중고라고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방향성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슬로우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든지. 근데 경기 쪽을 기대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가, 통화정책 여기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경기 안 좋아질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이쪽이 점점점 무게감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는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더 한번 튀는 그림이 오버슈팅하는 그림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채권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성장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슬로우하게 가져간다면 성장주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한 4개월, 5개월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거기에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된다 하더라도 성장주라고 해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만 안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필요한 상황에서 뭐 2차 전지는 되게 암울한, 어두운, 불안한 금융시장 환경 안에서 그나마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인 것 같고요. 현재로선. 네. 그리고 수급 이슈도 있다 보니까 자꾸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100을 사야지 1% 올랐다면 지금 10을 사도 1% 오르는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현상들인데 저는 따라가는 것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변하는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장 끝나고 뉴스를 보니까 SM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봤냐면 네. 환율이 오르면 의외로 엔터 업종이 혹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본 게 옛날에는 엔터는 무조건 100% 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매출은 매출이 있잖아요, 외국에.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용이 달러 비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티스트들한테 다 원으로 주죠. 네. 그리고 뭐 차 운전 뭐 없는 것 같고 물론 외국 작곡가를 쓰나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름 호재인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계속 사람들이 주장하던 SM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엔터 업종 좋아하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엔터 업종 그러니까, 지금 업종 얘기할 때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일본 공연을 하지 마라. 북미 공연으로 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얘나는 그냥 그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일본 공연도 뭐 어차피 큐로 밀어버리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보통 그런데요. 그러니까 도쿄돔 같은 경우도 공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회 공연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1회, 2회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세팅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요즘에는 했는데 무슨 10분 만에 매진된다 그러면은 한 해 더 잡는데요. 네. 그게 그럼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거죠. 비용은 고정비는 거의 똑같은데 네. 그렇게 나오는 효과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번에 어제였나요 나왔던 뉴스 중에 블랙핑크가 네. 북미 공연하는데 와 이렇게 열광적인지 몰랐습니다. 블랙핑크마저도 하여튼간 제일 최고예요. 네.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험한 발언. 사과하십시오. 저희- 사과하십시오. 예. 네. 아니, 투둥이 입장에서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블핑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사나와 모모는 네. 아이고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좀 지갑이 얇아져도 우리 좋아하는 누님들 아니면 뭐, 오빠들 오빠, 뭐, 예, 뭐, 예. 나왔을 때 네. 앨범 삽니다. 네. 네, 그게 일단 앨범으로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SM은 오늘 나왔던 뉴스는요. 잘 지켜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용은 아시죠? 뭐 그냥 6% 이제 비용 없어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주던 거. 근데 그런 저는 기준으로. 지금까지 SM이 했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이수만 회장님 뭐 총괄 프로듀서 네. 네, 총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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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듀서님께서 좀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게 아닐까. 무슨 근데 얘기냐면 공시로는 분명히 그 계약을 종료할 거다라고 공시는 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믿겨지죠? 아직까지도. 아니, 저도 이제 네. 뉴스가 아니고 공시라고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뉴스면 저도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러면- 공시가 난 거니까 라이트웨이- 얘기도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돼서 시간까지 상한가하고 반응 좋은 것 같아요. 6% 빠진다고 보는 거죠, 비용이. 그렇죠. 네, 빠지면 그렇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원래 라이크 기획 때문에 안 됐던 회사였어서 SM이. 그렇죠. 시총 1.5밖에 안 되고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JYP랑 비교하게 되면 한 적어도 반은 따라잡힌다 그래도 지금 10만 원 넘어가야죠. 최소. 매출이 매출이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 NCT 드림 앨범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제가 아이돌을 잘 네, 몰라서. 뭐 아니 뭐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저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또 예약판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SM의 기회는 맞는데 저는 일단은 신뢰가 안 간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공신데도. 공신인데도 왠지 느낌이.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라이크 기획 어떻게 처리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때 몸값을 좀 올려서 이제 지분을 좀 정리할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SM에 대해서 억한 감정은 없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좀 당하고 저 질질 끌고 간 걸 봐서는 그냥 공신인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내일 주가가 혹시 환호해서 반응하면 팔아야 되나요? 그리고 JYP로 가시죠. 덜 오른 이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요. 네. SM이 제일 안 올랐죠. SM이 제일 저평가입니다. 네, 지금.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제일 저평가고 그리고 또 다음 달 가면은 우리 또 여자 아이들이라고 앨범이 이제 또 컴백하십니다. 예, 이쁘면 다 컴백하시는 거죠. 네. 보면 이제 그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요즘 또 변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러니까 아이돌이 나와서 앨범 판매와 함께 이제 보장을 받는 현상들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지금 분위기와 다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되면은 그거는 또 다른 섹터에 대한 다른 평가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 그냥 밀리면 엔터는. 사는 게 맞지 않나. 요즘엔 YG가 좀 밀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회는 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님 혹시 어떤 업종? 아니 저도 엔터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그 앨범 판매량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만 장 팔아도 잘 팔았다고 네. 했었잖아요. 오, 대박이었죠. 네, 10만 장이면. 근데 지금은 연간으로 1000만 장 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사니? 나도 안 사고 우리 안 사는데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요. 판매량 네. 자체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누구 컴백하고 누구 들어가고 뭐 사고 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글로벌로 확장돼 버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좀 긴 호흡으로 봐도 되겠다. 옛날에는 뭐 올랐다 내렸다 별 누구지?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만하게라도 우상향하면서 좀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엔터주는 되게 유익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근데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상대적으로 통신. 진짜 완전 배당주. 네, 완전 네, 통신. 근데 통신을 보면은 배당주도 성격이 있고 네. 방어주 내에서 퀄리티 뭐 이익 안정성이나 이런 네. 것들을 다 점수해 봤을 때도 통신이 계속 잡히고요. 그리고 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봐도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은 농담 삼아
통신은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야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익 안정성이나 최근 변하는 모습들이 조금 긍정적이라서 저는 통신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 저희 섹터널리스트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금융주에 대해서는 조금 전반적으로 좀 베어리시한데 그나마 배당 많이 주고 좀 금융 성격 있는 손해보험 쪽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지. 근데 저는 좀 기업에서 끌고 뭐 그냥 좀 조금씩 모아간다는 것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엔터주도 저는 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죠. 통신 말씀하셔서요. 근데 KT가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다는데 최근에 좀 빠지고 빠졌어요. 있어요. 네. 왜 올랐고 앞으로 괜찮을까요? 뭐 저는 지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신 괜찮습니다. 좀 길게 보셔서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습니다 말씀하셨을 때도 다들 말씀하셨던 게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아마 시장이 등락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반등을 한다거나 뭐 박스권을 간다거나 그럴 때 한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사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좀 많이 오르면서 올해 연초 이후 2022년, 23년 실적 대비 주가를 보면 좀 비싼 구간에 있었어요. 실적은 완만하게 오르긴 했지만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은 꾸준히 완만하게 오르는데 이게 더 내려갔어요. 실적 전망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쉬었던 종목들을 방어주 중에서도 좀 쉬었던 애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뉴스 보니까 네. 포스코가 홍수가 났고 네. 그 홍수가 나서 뭐 복구한다고 막 나왔는데 뉴스가 오늘 느낌이 좀 싸한 게 갑자기 정부에서 이 책임을 포스코에 약간 물 것처럼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포스코 회장님이 올해 초에 연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포스코 커버를 제가 꽤 오래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정부에서 신호가 간 걸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장초반에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포스코 4%가 밀렸다가 이제 네. 붙었는데 그냥 포스코는 그 2차 전지 관련된 염호 뭐 권리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사실 있는 데에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요거 해석 좀 해주시죠. 제가 주가가 큰 종목이 많이 움직여서 제가 아침에 봤었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는 정치 중립적이죠. 당연하죠. 그거를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말한 거에 대한 거. 왜냐면 주가가 네. 움직임이 네. 마이너스 4에서 움직이니까 네. 큰 종목. 그래서 제가. 솔직히 요즘 보고 있으면은 시장에서 그런 거 있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통신주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PR 보면은 5배, 6배입니다. 통신주가. 네. 네. 이 거기다가 앞서 또 은행주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주 뭐 PR 3배입니다. 네. 그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PR 3배. 네. 지금 작년 배당 그대로 준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9.7% 그렇겠군요. 이렇습니다.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하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팔아야 돼요. 네. 팔고 이런 거 사야 돼요. 이런 걸로 다 사.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이거 네.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꽉 채워놓은 다음에 네. 배당도 받고 네. 실적 반영될 때까지 끌고 가고 네. 이렇게 나와야 될 대표적인 또 포스코도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도 배당 작년만큼은 좀 5%가 넘겠네요. 5% 넘죠.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시장이 이를 전혀 그렇죠. 네. 보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올해 이제 주가 충격받고 주가는 많이 싸지는데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데 가끔 이제 뭐 섹터 쪽으로 움직이는 뭐 그때부터 2차 전지는 또 짱짱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괴리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만 근데 괴리감 크면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트레이드는 아 이렇게 너무한 거 있으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그대로 두고 움직이는 쪽에서 놀아야 돼요 일단은요. 그러면서 거기서 투자 아이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게 트레이더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진짜 포스코홀딩스가 밑에 이제 자회사들 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와 함께 포스코 인터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저 글로벌 자원들 찾아서 막 헤맬 겁니다. 헤매서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그렇죠.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네. 신성장 산업 그러면 어차피 이제 중국 소재들 못 씁니다. 안 쓰려고 할 거고 그러면 나머지 어디 뭐 칠레 광산을 찾아가던 아르헨티나 뭐 염호 이건 물론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가서 셀럽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그리고 거기서 확인됐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박자법인을 세우던 아니면
그쪽 정부를 뭐 953 정치 조직점이죠. 예.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마 열일을 할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기반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냥 포스코 홀딩스란 그 오명 하나가 네. 이렇게 철강사에 대한 오명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잘못하게 되면 가끔 그런 거죠. 그럼 자회사 좀 돈 좀 필요할 것 같으면 또 상장시키 뭐 이런 얘기들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움찔움찔 놀라는 거죠. 네. 포스코는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보니까 단계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꽤 올랐는데 2차 전지 주니까. 네. 2차 전지 주니까. 그래도 그냥 당분간 2차 전지 쪽에 집중하는 게 저평가된 종목 찾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견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저평가된 그치.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은 편해요. 뭐 주가 주가 상관없이. 빠진 마음 네. 안 편해요. 그러다가 마음이 안 편해진다니까요. 아니 PR 1.5배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PR 100배짜리는 시장 스토리 맞는다 그러면 120배, 140배 가는데도 네. 시장에서 전혀 움직임 없으면은 네. 저희가 그럼 과연 뭘 보고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이는 거를 많이 봤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선택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2차 전지주 관련해서 LG에서는 제가 매매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거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 가끔 살짝 보게 되면은 왜 다른 거 그렇게 뭐 이런 거 하면서 매매하느라고 고생했나 저거는 가망을 갖고 있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다른 거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계속 시장에선 종목 찾기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 방향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냥 종목 찾아보자.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오. 있어요. 이경민 팀장님께서 오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네. 오셔서 저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마지막 마무리 멘트 이경민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9월 FMC를 전후로 해서 뭐 등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의 큰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트렌드를 바꾸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심리, 환율, 금리 같은 가격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뭐 7월 초 저점으로 뭐 8월 중순까지 굉장히 올라왔던 그림들도 펀더멘탈이나 매크로 환경들이 변화했다기보다는 심리 그리고 가격 변수 변화에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끝물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처럼 종목이나 이런 쪽을 아직까지 종목 매매하려는 니즈는 되게 커요. 특히 이제 10월, 11월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전한 쪽 플러스 트레이딩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당분간은 내 자산을 잘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게 보고 계시는 네. 이경민 팀장님의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김민수 대표님, 이경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